최순실 씨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사에게 이상화 전 지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바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서정표 기자의 리포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상화 전 본부장의 전화번호를 건넨 당일 독일에 있던 이상화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전화였습니다. 이상화 전 본부장의 수사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뇌물죄 보강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안종범 수석에게 이 지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느냐. 손 변호사님, 지금 저희 MBN 취재 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통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계좌, 이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삼성에서 독일로 돈을 보내는데 이 계좌, 이 법인, 그 하나은행 본부장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박 대통령이 이런 정황을 잘 몰랐다고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쏙쏙들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 원래 그 이상화 본부장이 그 운영을 했던 것이 독일 법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하나은행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 독일 법인은 폐쇄하고 이 KB 하나은행 유럽 통합본부를 신설하자. 룩셈부르크로 가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통합본부가 신설되는 대신 독일 법인이 폐쇄를 하게 되니까 이 독일 법인을 통해서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창구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곤란하는 상황에서 그 안종범 수첩에서 이상화 연락처, 유럽 통합본부 이런 것들이 메모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안종범 수석이 그 이상화 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럼 유럽 통합본부 이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건데 보십시오. 은행에서 어떤 본부를 차리고 해외 지점을 만드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왜 관심을 가졌을까? 그리고 왜 이 업무에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왜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검찰에서는 이것이 범죄 수익의 어떤 통로로서 이용을 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챙긴 거 아니냐. 이게 유죄의 증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78억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점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청와대에 SOS를 친 거거든요. 아니, 이상화 씨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아까 이 기자의 멘트에서도 나오지만 돈이 입금이 되면 바로바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명백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전횡을 저질렀죠. 독일 법인장이라고 해서 최순실의 근거지기 거의 뭐 집사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 금융 서비스를 받던 최순실이 막 이제 그 법인이 폐쇄되고 룩셈부르크로 유럽 통합본부가 옮겨지면 자기는 아무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완전 특권 중에 특권인데 그러니까 보나마나 청와대 SOS를 쳤겠고 그러면 바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이거 없애. 다시 원점으로 돌려 하는 지시를 내렸을 테고 어떻게 청와대가 아니 은행에 그런 계획 유럽에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면 마땅히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백지화시킨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원활한 독일에서의 그런 어떤 자금 수수를 위해서 벌어졌다라고 지금 만약 한다면 이건 지금까지 어떤 뭐 국정농단의 또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드러난 셈이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 백지화가 됐는데 이 이상화 전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최순실이 참 실세이긴 실세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순실이 얘기하고 바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럼요.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사실이 많이 속속 밝혀졌는데 이건 핵심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를 증명하는 문제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최순실이 재밌는 것은 프랑크푸르트에 하나은행 법인 이상화 법인장 지점장이 있는 근데 코아 스포츠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삼성 돈이. 근데 이것을 그 당시 코아 스포츠 대표는 독일 교포인 박모 씨로 돼 있는데 최순실이 왜 박모 씨로 분명히 대표 계좌 이름이 개설돼 있는 거를 최순실이 돈을 찾을 수 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네. 특혜를 최순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혜 인출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그게 특혜 예. 인출권 중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코아 스포츠는 자기 소유인데 흔한 말로 바지 사장을 박모 씨를 세워놨고 예. 바지 사장 이름으로 계좌를 텄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자기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과 특혜를 최순실이 가졌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걸 위해서 혹여라도 유럽통합본부가 만들어질까 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안전구속 시켜가지고 백지화 시킬 정도면 이게 뭘 증명하느냐 하면 결국 경제 공동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얼마나 끈끈하고 긴밀한 경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예. 법정에서 저는 그런 걸 의미하는 부분이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이 코어 스포츠라든가 재단에 자기는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뒤집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입금 내역을 계속 알려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이것은 알려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3자의 계좌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줘서는 예. 안 되는 거고 최순실 씨는 사실상 가질 수 없는 인출권, 코아스포츠 인출권을 가지게 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 이상화 본부장이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독일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점장을 하다가 결국은 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이 본부장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다시 말해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각종 특혜를 이상화 이 본부장이 사실상 직접 조력을 했고요. 결국은 그 조력에 관해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다. 다시 예. 말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관계인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피고인의 두 사람의 관계, 전 대통령과 그 지인,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고 했는데 바로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한 셈이고요. 그렇죠. 구체적인 예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청와대라는 국가기구가 결국은 사인인 최순실 씨의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 셈이 됐고요. 결국은 그것이 한 은행, 금융기관의 해외 본부에까지도 통합의 여부까지도 다 관련이 되고 됐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정말 엄청난 40년 친구지간에 벌어진 결국 국가농단의 사태 그리고 네.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상화 본부장이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검찰에서 이걸 진술을 함으로 해서 이 상황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예. 결국은 최순실 씨가 얼마나 실세로서 비선 실세로서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했고 모든 청와대 권력을 사인을 위해서 남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굉장히 의미가 큰 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또요, 정유라 씨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검찰이 얘기했는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추가된 범죄 은닉 혐의 인정하십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판사님한테 가는 말씀.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주 우려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하려고 시도하신 적은 없습니까?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나요? 아까 이제 법정에서 또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도주할 우려 없다고 대답드렸어요. 그 말 세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영장 심사는 2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 아까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물어볼 때 손브라님 유일하게 대답한 얘기가 저는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만 이제 했거든요. 아들 얘기까지 했죠. 아들도 예. 한국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딜 도망가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판사님 앞에서도 아마도 우리 아들도 들어와 있었고 저는 수사에 협조할 거고 재판에 나오라면 나올 거고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를 굉장히 강조했던 걸로 보이는데 예.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약간 긴장한 모습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재청구를 한다는 것은 특히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혹시라도 그 구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추가로 적용을 했거든요. 예. 정유라가 이 돈이, 그러니까 이 수익을 향유한 건 맞습니다. 수익을 배분받고 매달 돈도 받고 그 정유라 씨 계좌로
이게 불법적인 돈이었는 걸 범죄라는 걸 알았는지 여부.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입증을 하고 있는지 그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돈이 부정한 돈인지를 알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삼성 돈을 받아서 쓰고 코어 스포츠인가요? 어디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얼마를 받은 것을 이제 검찰에서 추가로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건 분명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걸 처벌을 하거나 그러려면 정유라가 이 돈이 합법적인 돈이 아니라 뭔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돈이었다는 걸 알아야지만 이게 또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정유라가 그 당시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가 관건인데 예. 그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정유라 씨를 2번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그랬죠. 그 이상화 본부장 이런 사람들 증언까지 겹쳐서 그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증거를 찾았느냐. 예. 이게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많이 다퉜던 걸로 보이고 도주 우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그런 거는 결국은 혹시라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의도가 있거나 도주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찰이 재판부한테 호소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갔을 때 망명 시도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을 변호하고 있는 그 이경재 그 변호사는 예.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서로 꼬이는데 그 실제로 정유라 씨가 검찰 내에서 본인이 시도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해봐라. 근데 이게 사실은 시도 자체의 정황은 뭐 보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도요. 몰타라는 나라하고 저희 나라도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돼 있는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안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민권을 얻어봐도 예. 그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돼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아마 포기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정유라 씨가 그 말 세탁 과정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아까 그 화면에서 부인하지만 인터뷰에서 이상화 씨 그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알았을 정황이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하는 증언을 토대로 한 그 정황 파악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돈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유라가 그 돈이 어떤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적 증거를 이상화 씨 증언을 통해서 검찰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그 도피를 시도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밤 늦게나 내일 자정을 넘겨서 그렇겠죠. 영장 청구에 대한 그 가부 결정이 나겠지만은 예.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마 검찰의 추가적인 그 부분으로 아마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몰탁하게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아니 정유라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미 얘기한 거를 가짜 뉴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아픈 대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 아들도 있기 때문에 하면서 유일하게 답변한 내용이 바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사실은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리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부분이 영장 발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몰타의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했다. 그 비용을 따지면 정부에 이제 기부해야 되는 돈이 8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요. 부동산 구입비가 4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몰타로 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비용은 부동산 구입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12억 7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보면서 결국은 최소한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고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도주를 하려고 했던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겠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유라 씨도 유일하게 그동안의 변호인 조력에 따라서 답변을 최근에는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장을 아주 길게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들 그 부분이 아마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질 것 같고요. 예. 그동안에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이번에는 뭐 범죄 관련해서도 일단은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가 또는 외환관리법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독일에서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에게 줬던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2만 5천 유로를 줬거든요. 예. 그렇다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이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제
지난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게 아마 이 사안을 판단할 것이다. 예. 그리고 검찰도 과거에 비해서 큰 의혹을 가지고 지금 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로서는 상당히 기로에 놓였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긴장돼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늘 재판장에서 이 몰타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 사유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몰타를 영장 청구 사유서에 안 넣은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넣지 않았다는 건 굳이 그것을 이게 넣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쟁점화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의 반격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장 청구 사유서에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는 건 왜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냐면 이건 검찰 측의 언론 플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지금 사실 제가 얘기한다면 그러면 신문 과정에서 이 정유라 씨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문 조서를 우리가 확인하겠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그걸 불허하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 지금 청구도 했어요.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논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몰타는 어쨌든 보도는 됐는데 재판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지금 논점으로 부각이 되느냐는 건 아직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오늘 밤 늦게 내일 새벽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노승일 씨가 또 하나를 폭로를 했는데 손 변호사님,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외환이 좀 해외로 나가려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공항 VIP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최순실 씨는 청와대도 프리패스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항도 프리패스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공항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면 우리 항상 세관 신고서를 비행기에서 교부받고 나갈 때 그걸 또 신고하고 검색대를 통과하고 검사해야 되고 이런데 이 당시에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VIP 대접을 받았냐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모 항공사 지점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지점장이 그냥 나와서 배웅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최순실 가방 3개를 들어주기까지 했답니다. 사실 공항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지점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실 짐을 들어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점장이 직접 짐까지 들어줬다는 걸로 봐서는 프리패스를 떠나서 거의 국빈급 대접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생략했고 외환관리법, 외화도 그냥 가지고 나고 왜냐하면 실제로 박원우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25,000유로를 준 기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게 왜 가능했겠느냐. 공항 VIP고 그 VIP도 VVIP라서 그 공항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짐을 들어줄 정도로 어떤 프리패스에 대한 어떤 특혜를 받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자 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항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건 독일 공항 얘기란 말이에요. 독일 공항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이걸 지점장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프리패스를 시켜줄까? 아마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의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에 또 보도가 추가돼서 나온다는 취재 결과를 보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보면 아마 독일 현지 공항에 예를 들면은 항공사의 지점장들은 그 공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항을 이용하는 그 공항의 최대 고객이 항공사예요, 또. 그 항공사의 지점장들이 나와서 아마 안면이 굉장히 깊을 것이고 크레딧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아마 보안 부분 검색에 있어서도 아마 좀 이 부분은 사전 그 지점장들에 대한 크레딧 신용 때문에 아마 그것을의 아마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가 특혜를 누릴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구 수속이 끝나고 이 출입문까지 나오는 그 과정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지점장들이 뭔가 설명을 했겠죠. 어떤 분이라고. 자기들이 설명한 상태에서 아마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사실 독일 공항의 보안 검색의 느슨함을 탓하기보다는 이런 정도로 독일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항공사 지점장들이 신뢰한 부분인 거고 이 신뢰를 악용한 게 최순실 씨의 행태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행기와 관련된 것도 어떻게 권력의 한 척도일 수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권력을 향유한 겁니다. 그렇죠. 공항 귀빈실 사용이라든가 또는 보안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 여행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특히 유럽이라든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
테러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공항 관계자, 항공사의 지점장이라면 공항 관계자로 분류가 될 정도로 사실 내부의 그런 내부자로 일단 어느 정도 분류가 되고요. 그런 친밀도가 있으면 저도 과거에 외국의 공항들을 이용해 보면 내부자들이 최소한 양해를 해준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그런 좀 VIP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순실 씨는 거의 요즘 노룩 패스라고 그러는데 전혀 관찰하지 않고 제지를 받지 않고 패스했으니까 프리패스자 노룩 패스로 그냥 공항을 통과했다. 아주 대단한 권력과 실권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가서도 받았다. 참 대단한 인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법정에 나오는데 오늘은 결국에는 소동을 빚다가 퇴장 조치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퇴정 조치를 당했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재판장이 저는 좀 더 엄격했어야 됐다. 그냥 강력하게 퇴정이 아니라 감치. 보통 이렇게 법정 소란을 하면 감치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냥 퇴정 명령과 또 못 들어오게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치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만 거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4번의 그 재판이 열리면 그 4번에 걸쳐서 매일같이 지금 거의 지지자들이 거의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 그 과정과 그다음에 이 재판정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면 다른 어떤 피의자들이나 다른 피고인들이나 다른 어떤 범법자들이 똑같이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데 왜 이 최순실처럼 못하는데 벌써 그런 기사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아니 이 재판장 들어오는데도 예의를 갖추는데 우리 대통령한테 예의를 갖추는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기립하는 것이 재판장에게 기립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법정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 기립이거든요. 법정에 대한 예의거든요. 이 법정에서의 사법권을 우리가 독립하고 그 권위를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뜻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에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든가 예의를 갖춘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건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의뢰인,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한테 전혀 도움되지 않은 행동이고 이건 그냥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지지를 표현하겠다에 불과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농락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선배님, 이종구 시장 얘기처럼 감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좀 강력한 조치가 없나요? 감치도 이제 심해지면 하실 걸로 보이고요. 사실 더 심하게는 법정 모욕죄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저렇게 행동하신 거 아닙니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판사님들, 재판장님들 감정을 자극해서 오히려 불리하게 진행됐지 가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한테 경례를 한다거나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행동은 결코 그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도 유리하지 않다. 그런 점들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아마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좀 노령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바로 감치 처분하기도 좀 불편한 게 있었을 텐데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간도 짧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시간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자분들도 그냥 참관하시는 거지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요.